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글쎄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법정에서 첫 조였습니다. 정유라 씨의 증언을 반박할 핵폭탄급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출석을 해서 할 말을 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증언 거부였습니다. 오죽하면 판사가 증언 거부할 거면 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나오라고 하셔서 나오라고 그랬다고. 말은 맞죠. 소환장에 왔으니까 나온 거죠. 말은 맞습니다.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온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다. 정유라 씨의 증인신문 조서를 보고 열공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딸의 정유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부한 결과 나와서 정유라 발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특검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네. 두 가지요. 첫째, 나는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네. 특검이 나를 압박한다, 우리 딸을 압박한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증인신문 하다 나와서 하겠다는 얘기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걸 쏟아냈고 정유라 씨의 증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안 한 건 두 가지일 거예요. 네. 가장 큰 건 어쨌든 정유라 씨가 A라고 그랬는데 최순실 씨는 B라고 하면 두 개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잘못하게 되면 본인의 얘기로서 본인의 딸이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네. 그거를 걱정해서 안 했을 가능성이 하나. 네. 또 하나는 정유라 씨 증인신문 조서를 변호사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런 결과를 냈을 수도 있죠. 결과 없는데? 왜? 어차피 정유라 씨의 진술 중에 대부분이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들은 전문 진술이니까. 그렇죠.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능력이 있는 몇 가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결국 뇌물죄가 유죄가 되겠어? 네. 나랑 박 전 대통령이랑 공모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가서 그냥 놔둬도 별 문제 없어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언 거부가 과연 최순실 씨 변호인단하고는 상의를 한 내용일까요? 오히려 변호인단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말을 뱉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증언 거부하실 거면서 왜 나왔던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정신 차린다 해야 되니까. 오늘 그럼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올라가시죠? 네. 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줄 알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정작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나도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변호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딸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예 변호인들하고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정유라 씨였는데 이 최순실 씨도 역시 변호인하고는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얘기 안 듣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출두 안 할래요. 나 증언 거부할래요. 다 상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변호사랑 상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는 나도 잘 몰랐다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인 거죠. 네. 이경재 변호사는 거짓 말을 하는 건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정말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최순실 씨라는 사람 자체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경재 변호사와의 케미가 조금씩 흐트러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정말 이경재 변호사 말대로 최순실 씨가 더 이상 이경재 변호사한테 제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케미가 좀 깨지는 그런 네. 상황이 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진실은 자, 저도 증언은 거부하면서 증언은 거부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또 재판장에서 다 했다면서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증언 안 하고 잠깐만요 판사님 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요. 제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뭐 이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재판장이 제지했다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조금은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 하라는 증언은 안 하고 특검에 대한 불만을 계속 쏟아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불만을 쏟아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특검을 향해서 날을 세우는 최순실 씨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태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대통령하고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할 말을 하겠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던 내용, 그 할 말이란 게 증언이 아니라 이 특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괜히 그 정유라와 반대된 얘기했다가 우리 딸을 위증으로 위험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정유라 발언 증언 탄핵 안 해도 나한테 별 지장 없어라고 판단하에 그렇죠. 그러면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서 특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만 해서 완전히 나름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오겠다라고 저는 전략을 짜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변호인과 나름대로 지금 의논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뭐 이경재 변호사는 본인도 몰랐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뭐 이경재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니 뭐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은의 변호사로부터 치밀한 조언을 받은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이 정유라 씨 증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놓고서는 말을 안 하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는 딸 정유라를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아직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최순실 씨로서는 이제 정유라 씨가 지난 10일 날 나와서 이제 증언한 내용, 네. 삼성 말을 내 것처럼 타라고 엄마가 얘기했다. 네. 여러 가지 삼성 관계자들과 엄마가 세탁을 미리 논의를 했고, 삼성의 말은 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따라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른바 좀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뭐 내 딸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면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을 서로 이제 같이 또 대질 말을 얻는 것이 맞는지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은 또 이른바 위증 혐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로서는 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검찰의 이제 어떤 특검의 불만, 특검의 질문에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네. 내 딸을 제2의 장시호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네. 항의를 하고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나 자발적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왜 구인장을 발부해서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만드냐. 뭐 이런 좀 항의도 하고 뭔가 좀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말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털어놓으려고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에 대한 비판의 날은 끝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말도 있군요. 삼족을 멸하겠다던 특검이 유라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왔다. 여전히 정유라 씨 딸을 회유했다라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에 지금 코마 상태에 빠질 지경이다.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이 정도로 특검에 대한 비판만 늘어놓고 오늘 증언은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 말을 다 했던 최순실 씨, 이 재판정을 나가면서는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갔다. 이 모습이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판사에게 증언을 추가로 더 신청을 했어요. 몇 가지만 더 말할게요. 끝까지 더 할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제지를 받았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재판장이 참다 제지한 거예요. 그렇죠. 재판부가 네. 왜냐면 예. 나와가지고 그럼 정유라 발언에 대해 왜냐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딸인 정유라 씨가 증언했던 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할 것처럼 하고 나왔는데 네. 그 얘기는 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고서는 뭐 특검이 어쩌고저쩌고 뭐 삼족을 멸한다고 하더니 내 목을 잰다더니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따져. 어느 정도는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판사님 저 한마디 더 할게요라고 하니 판사가 그거는 당신이 나온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또 특검 비판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제지를 한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갖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휴대전화를 보다가 또 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재판정에서 휴대전화 볼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안 되죠. 네. 근데 저거 특혜 또는 실수라고 근데 특혜는 실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네. 특혜도 아니고 왜냐면 특혜라고 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뭐 전 대통령이시니까 전화기 쓰게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보시면요. 일단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전 대통령 전화 왔는데 우리가 딱 봤어. 딱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공개하는 게 대법원에서 이슈가 됐지 않냐. 네. 그 뉴스를 궁금해해서 네. 나는 아니고 우리 변호인단 중에 누구 하나가 휴대폰 슬쩍 보여준 거다. 우리의 네. 실수다. 미안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규칙이 어긋나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검찰이랑 재판부가 봐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특혜란 말을 안 쓰는 거고 아하. 실수도 제가 왜 아니라고 그랬냐면요. 유영하 변호사는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수 아니에요. 왜요? 왜냐? 변호인들은 휴대폰 가지고 들어갑니다. 재판할 때. 네네네. 물론 소리를 죽여놓지만 그거를 줘서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네. 더군다나 변호인 중에 한 명이 그런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얼마 전에 최순실 씨 그 변호사 휴대폰 보다가 걸려가지고 주의받은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거 피고인 전화 주면 안 되는구나 알 건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해서 줬다기 때문에 알면서도 준 거라서 저는 고의라고 보는 거고 네. 실수는 아닙니다. 다만 그 변호사로서도 고충은 있었을 거예요. 자꾸 옆에서 박 전 대통령 하나고 휴대폰 줘서 나 그거 좀 확인하자는데 뭐 거기다가 전 대통령 안 됩니다.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보세요. 하고 그냥 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정에서 있었던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원한 맥주 회동 소식에 이어서 저희 뉴스탑10 팀이 고른 8번째 8위 소식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시민들이 만든 기적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열로 쓰러진 아이를 안고 자, 뛰어들었습니다. 차를 가로막고 뛰어드는 저 모습. 어머니의 심정. 심정수 차장도 아이 키우니까 저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가 일단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엄마가 좀 울부짖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15개월 된 애입니다. 열이 40도라는 거예요. 네. 황 차장도 애기를 키워봐서 알지만 어릴 때 열 나는 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발만 동동 네, 구르죠. 그렇죠. 뭐. 그래서 엄마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니까 병원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순찰차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애를 데리고 내려서 네. 순찰차 탄 거죠. 네.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열이 난이 아니니까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순찰차가 사이렌 켜고 막 이렇게 앞에 있는 차들이 피해주고 해서 20분 거리를 단 4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무사히 아이의 병이 나았다. 저기서 아주 훌륭한 운전 실력으로 네. 몰아갖고 갔던 저 경찰차도 대단하지만 저 경찰차를 싹 비켜준 저 수많은 시민들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요, 저희 경찰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 오전에 이제 서울 지역에 비가 좀 많이 와서 홍은파출소 관내 이제 상습 침수구역이나 이제 축대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 순찰하러 가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흰색 그 SUV가 저희 순찰차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조수석 쪽 창문이 열리면서 아이 아버지가 애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뒷좌석에서 그 아이를 아는 그 아이 어머니가 뛰어 나오셔가지고 저희 순찰차 쪽으로 막 뛰어오시면서 애가 많이 아프다, 뭐 열이 많이 나서 정신을 잃었다, 살려달라, 뭐 차가 나온 방향이 좌회전하고 우회전밖에 안 되고 이제 직진이 안 되는 그 위치거든요.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게 이렇게 정말 흔치는 않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는 되게 당황했는데 그 아버지 외침 소리도 있었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애기 안고 나오는 거 보고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 저 화면을 보면요, 이 순간 빠른 판단을 했던 이 부모, 그리고 그 판단을 빨리 캐치하고 아이를 싣고 열심히 달려준 경찰관, 그리고 그 경찰차를 아무 불편 없이 싹 비켜줬던 모든 시민들. 이 엄마의 마음으로 보시면 저 하나가 모두가 다 기적 같은 거죠, 심정수 씨.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적. 저 어제 저 뉴스 보고 정말 감동해가지고요. 네. 저희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정말 훌륭한 일 한 거라고. 정말 공권력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어제 정말 저 장면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는 20분 걸리는 병원을 4분 만에
도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길에 제가 어딘지 알겠는데 어느 병원 갔는지 거기가 네. 막혀요. 그렇죠. 예, 특히 늘상 막히고 더군다나 비도 아까 경찰 설명했다는 비도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애가 사실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네. 20분 또는 30분 걸려서 병원 도착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경찰이 이제 4분 만에 데려다 줬으니까 정말 자, 다행이었던 거죠. 아이 상태 어떤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경찰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 회복 잘 하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고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표시해 주셔서 저희도 보람차고 되게 좋았습니다. 자, 민중의 지팡이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멋있고요. 또 정말 성숙한 우리 시민 의식도 참 멋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